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현지 시간 14일 켄터키주 엘리자베스타운을 방문해 금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적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더불어 연초에 물가 압력에 반등했다는 최근 지표들로 볼 때 인플레이션이 이전의 보통 수준으로 돌아오기는 험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CB가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면서도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유동성 관리 방안으로 일주일짜리 단기 재융자 창구에 적용되는 레피 금리를 ECB 예금 금리보다 0.15%포인트 높게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팬데믹 이후 혼란이 진정되고 경제 전망이 흐림에 따라 올해 석유 수요 증가세가 억제될 것이며 단기적인 부양책을 제공하더라도 석유 수요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은 해선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선시대 박수연입니다. CPI 발표 이후 연준이 예상보다 끈질긴 인플레이션에 약간 매파적으로 기울 수 있다라는 월가의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울프 리서치는 다음 주 FOMC에서 연준이 약간 매파적으로 기울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시장 예상대로 6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라는 입장도 있는 가운데 조금 전 이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인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가려우면서 이 라스트 마일을 좀 지나기가 쉽지 않은 구간임을 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서머타임으로 1시간 일찍 시작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나스닥 선물은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전략을 챙겨가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6%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크게 상회했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근원 물가의 경우 이전치와 동일한 2.0%로 예측치 대비 0.1%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2월 소매 판매는 0.6%로 전월과 달리 플러스 전환했지만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이었고 근원 소매 판매도 0.3%로 이전 마이너스 0.8% 대비 크게 늘었지만 예상 수준을 하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공개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20만 9천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화면 통해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목요일 해선시대는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 날 뵙는 해왕입니다. 네. 시장이 쉽게 무너지지 않죠. 무너지지 않는 상황인데 약간의 조정은 있을 거라고 좀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좀 진행 중인 상황 같습니다. 좀 일단 미증시 보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읊어드리고 다음 주에 좀 다소 중요한 통화정책 회의가 있어요. 네, BOJ 관련해 갖고도 브리핑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나오실 때마다 이 매크로적인 이슈를 누구보다도 세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인데요. 이 목요일 날만 보는 게 너무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빠르게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해왕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빨리 들어오셔서요. 매일매일 시장 대응 전략법들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현재 나스닥은 0.5%가량 밀리면서 파란불 켜고 있고요. 18,23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0시 38분경에는 18,398포인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조금 하락세를 더욱더 깊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9시 30분에 PPI가 발표가 됐는데 이를 기점으로 하락폭을 키우면서 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이 나스닥의 향후 전략들 함께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일단 이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의 헤드라인 보시면요. It's higher for longer or for less and that's oka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높은 금리가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는 게 괜찮다라는 건데 기사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지보다 금리 인하가 어느 지점에 끝날지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했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3.7% 상승을 웃돈 수치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느리게 하락하고 있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좀 더 장기적으로는 상승세로 돌아선 이 중립금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립금리란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유지를 하면서 실업률을 낮추는 이론적으로 적정한 금리 수준이며 이 중립금리가 오른다는 건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동시에 경제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을 더했습니다. 더해서 지금 금리 기대치가 상승했음에도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은 시장이 저금리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신호다라고 말을 덧붙였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는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BOJ 통화 정책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일본의 대기업들이 잇따라 임금 인상에 나서면서 일본은행 이 BOJ가 다음 주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에 답하는 집중 회담인 이날 도요타 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들이 임금 인상 요구에 들어주고 있는데요. 도요타는 199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닛산도 2005년 이후에 최대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혼다와 마쓰다도 각각 임금 인상에 나섰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BOJ가 오늘 18일에서 19일에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에다 BOJ 총재는 지속적으로 물가 목표 2%를 달성하는 것에는 임금 인상이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한 만큼 임금 인상이 핵심 요인인데요. 일본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22개월 연속 물가 목표치 2%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 역시 최근 일본 당국자들도 이 물가 목표치 달성이 가시화됐다며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잠시 후에 첫 번째 뉴스 보고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마스터님, 일단 첫 번째 기사와 관련해서 금리 인하 시점보다는 언제 끝나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걸까요?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립금리 앵커님이 중립금리도 네. 얘기했고 과연 이제 연준이 지향하는 추후 최종에 대한 어떤 금리 수준은 어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금리를 인하할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언제까지 내릴지에 대한 의문감을 가질 때가 되겠죠. 지금 시장이 많이 상승하는 이유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반응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하시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5월까지 일단은 반영되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럼 그 다음 과제가 얼마나로 판단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물가랑 이제 실업률이랑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수치를 파악하면서 계속 체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끝지점에 대한 판단을 하는 시기는 맞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6월 들어가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6월 들어가서. 뭐 나쁜 뉴스는 아닌데 그렇게 신경 쓸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 안에서 정확한 견해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누르시고 0707 입장 코드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수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게 된다면 노란톡방에 매일매일 어떤 뉴스를 봐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 챙겨드리고 계시니까 바로바로 체크를 해보시기만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두 번째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수님, 두 번째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통화 정책과 관련한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뭐 도요타나 큰 대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합의를 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이 BOJ 통화 정책에 좀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은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내일 그 렌고의 임금 협상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지금 임금 문제가 사실 이제 BOJ 금리 부분을 3월에 할지 4월에 할지 판단하는 시기거든요. 네, 저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원래 당초 이제 시장에서 좀 예측하고 있었던 건 4월이에요. 4월. 근데 이제 임금 문제가 좀 불거지면서 이거를 한 달 더 좀 당길 수 있다 하고서 판단하는 게 다음 주 있을 이제 BOJ 통화 정책 19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 처음이잖아요. 예, 일본 쪽에서 진행하는 게 굉장히 드문 케이스긴 한데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게 지금 금리에 대한 인상 문제보다 그 과연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 채권이죠. 채권에 대한 통화 정책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더 하이라이트일 것 같아요. 뭐 다음 달 이제 렌고 협상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능성 열어두자고요. 내일 발표니까 그건 지켜봐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을 하냐 4월에 하냐 이게 아니라 지금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은 양적 완화를 좀 철폐하려고 해요. 정책을. 좀 내용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제가 옛날에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본이 통화 정책이 양적 완화 정책을 아직까지 뿜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 드리면은 국제 금리가 어느 적정선에 넘어가게 된다면은 무제한으로 BOJ에서 채권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무제한 채권 매입, 그 일드 커브드 컨트롤, YCC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은 엔화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양적 완화로 그 자국 통화를 찍어내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 여러분들 막 엔화 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왜 싸겠어요, 여러분들? 유일하게 아직도 풀고 있으니까. 근데 항상 기준은 이제 미국 대비로 평가를 하죠. 모든 이제 화폐에 대한 가치는. 자, 미국은 지금 긴축을 마무리하고 금리를 인하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분위기 반전이 좀 드러날 거예요, 이제. 여태까지 또 했던 거랑 다르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YCC에 대한 철폐도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엔화를 안 찍어내겠다 이 뜻이겠죠. 안 찍어내겠다. 근데 지금 문제가 YCC를 당장 딱 철폐하게 된다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일본의 국채 금리가 슈퍼 급등을 해버려요. 한순간에 확 튀어오르는 현상이 펼쳐진단 말이죠. 국채 금리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일본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에다 총재가 다음 주에 있을 통화 정책에서 국채 매입에 대한 계속적으로 매입에 대한 다른 방향을 모색해서 제안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을 봐야 돼, 이 부분. 금리를 3월에 인상하냐, 4월에 인상하냐, 다 이거 갖고 지금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새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이제 엔화를 많이 투자를 하신다고 얘기를 봤어요. 엔화가 지금 너무 싸니까 나쁘지 않아요. 좋은 투자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가 중요한 시점이냐라고 판단했을 때 네. 결국에 이제 BOJ가 채권 매입에 대한 정책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라고 저는 얘기를 드려요. 근데 지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지금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질 거예요. 만약에 한 달에 만약에 원화 규모로 해갖고 우리가 1,000억씩 매입을 해. 근데 우리 좀 테이퍼링 식으로 매입을 좀 줄여보겠어 라고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 효과가 굉장히 엔화가 급등하는 효과가 펼쳐질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매입 정책을 펼치냐. 예. YCC는 풀되 그러면 대신에 우리가 이제 채권을 매입을 일정량 줄여나가는 테이퍼링과 같은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어쨌든 이제 매입량을 줄여나간다는 거는 엔화를 줄여나간다는 효과이기 때문에 엔화가 갑자기 급등하는 효과가 펼쳐져요. 그럼 저는 그냥 그때는 어차피 지금 이제 증시 관련해 갖고 완전 상단이잖아요.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밑에 구간에서 잡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엔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매력이 느껴질 거예요. 최소한 6개월 이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어떤 하나의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 좀 집중 있게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실 거예요. 팬데믹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른 나라 다 긴축하고 있는데 이때 보세요 한번. 이때 이제 긴축 시기잖아요. 막 다 금리 올리고 이제는 돈을 쬐자. 너무 많이 풀으니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이렇게 갔었죠. 네. 근데 일본은요 물가가 올라도 다른 나라보다 낮아. 왜냐? 디플레이션 국가니까. 워낙 이제 당국 그 물가가 안 오르는 수준이다 보니까 돈을 아무리 풀어도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일본 입장에선 땡큐. 나 진짜 좋네. 이건 찬스다. 왜냐면은 일본이 수출에 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서도 강세를 보이면서도 돈을 계속 풀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은 되잖아요. 유일하게 풀었어요. 여기 보세요. 10년물 상단 상향을 했죠. 우리가 국채 상단을 상향했다. 이 정도만 조절을 했지 매입은 계속 하고 있다 이거예요. 물가 올라가니까 상단에 대한 상향은 할게. 국채 금리 너무 올라가는 건 막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상향은 하는데 나는 대신에 계속 국채 매입을 하겠다. 일본 국채 매입을 하겠다. 엔화를 찍어내겠다. 그러니까 엔화가 지금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유가 있단 말이죠. 요약할게요. 여러분들. 핵심만 기억합시다. 핵심만. 화면 잠깐 내리도록 할게요. 네. 핵심만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왜냐면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막 풀면은 너무 어려워해요. 너무 어려워해서 이게 좀 정리는 한번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엔화 관련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뭐 현물로 사도 괜찮아요. 네. 실제로 이제 저희 어머님 친구분들이 현물로 샀더라고요. 가지고 있는다고. 뭐 ETF도 막 많이. 그렇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네. 금융 상품에서는 좀 ETF가 조금 많이 사긴 하죠. 많이 사기는 하죠. 개인적으로 ETF 나쁘지 않다고 좀 추천드리고 뭐 선물 쪽에서도 엔화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좀 한번 올 거예요. 통화 거래 가능하니까. 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차트를 좀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 지금 왜 여기서 이러한 효과가 나왔냐면은 유일하게 일본만 돈을 푸니까요. 굉장히 쉽죠. 달러 미국 이제 긴축 들어가죠. 그때 긴축 들어갈 때 뭐 했어요? 뭐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 하고 막 0.5% 올리고 뭐 0.75 올리니 많이 그런 식으로 긴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일본은 돈을 찍고 있었어요. 그죠? 유일하게 찍어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걸 바꾸겠대. 얘기가 나오고 있어 살살. 네. 금리 인상하는 거는 다음 달이냐 이번 달이냐 뭐 이거 갖고 논의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채권 매입에 대한 YCC 중단을 철폐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네. 근데 다른 국채 매입에 대한 계획 자체를 좀 발표는 해볼게. 저는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봐요. 이게 엔화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근데 내용을 봤는데 YCC에서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해. 네. 그럼 의미가 없겠죠. 굉장히 쉽게 봐요.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국채 기존에 했던 매입에 대한 어떤 툴만 바꾸고 실제로 채권을 사들이는 건 똑같이 사들인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시장을 받아들이는 사람 뭐야 얘네 양쪽 하나 안 한다며 하는지도 왜 똑같아?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근데 우리 앞으로 채권 매입에 대한 양을 서서히 줄여나갈 거야. 언제까지 종료 한번 시도해 볼게. 이런 식으로 정책 나가면 땡큐. 그럼 애나 투자 들어가야 돼요. 최소한 몇 개월 이상. 근데 미국 지금 어떤 시기예요? 미국은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잖아요. 일본은 금리를 인상한대잖아요. 바뀌었네? 올라가겠죠. 네? 굉장히 쉽죠, 여러분들. 굉장히 쉽죠. 근데 금리 인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주요 포인트는 금리를 인상을 하냐 마냐가 아니라 채권 매입 계획을 어떤 식으로 변경을 시키냐. 이게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네,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막 일본 금리 인상했대. 나중에 금리 인상해갖고 막 엔화가 많이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금리가 인상해서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을 찝을 줄 알아야죠. 나중에 이거 실수한다니까. 다른 정책 나와버리면. 핵심이 뭔지 모르니까. 네? 여러분들 시장 볼 때 시황 안 맞아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있어요. 핵심이 다 금리로 쏠려 있어. 사람 머리는. 왜냐? 맨날 뉴스에서 나오는 게 금리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보면요. 실제로 통화 정책이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금리만 봐. 그러니까 뭐야 시장 볼 필요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장 상황 뭐하러 봐. 맞지도 않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좀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BOJ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하이라이트는 채권 매입에 대한 계획 발표를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가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BOJ 관련해서 금리 인상의 포인트를 좀 두기보다는 채권 매입량을 얼마나 좀 줄여갈지 이 부분들을 좀 다음 주에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이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뉴스를 팔로우업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신 다음에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 으로 해왕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셔서 일본 시장에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본의 매크로적인 이슈들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슈를 다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나스닥 관련해서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관망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방송 시작할 때 이제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급락하고 급등하는데 최근 차트 추이를 좀 보자면은 급등 뒤 이제 급락 뒤 급등, 급락 뒤 급등 반복이거든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급락 뒤 급등. 그러니까 어떤 추세적인 면모를 좀 이어가진 못해요. 이번 주는 상황이. 근데 워낙 이제 차트가 일봉 한번 보시면은 자, 왼쪽 60분 봉이에요, 여러분들. 일봉 한번 보면은 워낙 이제 과매수 구간에 이제 있어요, 차트 상황이. 이게 조정을 충분히 줘도 된 상황인데 이전과 같은 어떤 강한 힘을 가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조금 응축하는 기간이 저는 있었으면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매매가 진짜 쉬워요. 여러분들 쉬운 매매 해야 되잖아요. 쉬운 매매. 저는 어려운 매매를 그렇게 원하질 않아요. 야, 오늘 장이 어려운데 억지로 짜내자. 안 돼요. 네. 저는 이렇게 상황이 차트가 쫙 펼쳐지면요 그냥 자요.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트레이딩할 장이 아니다. 그럼 언제가 좋은 장이에요, 여러분들? 조정 뒤 다시 재상승 올라가는 장이겠죠. 이 구간에서 정말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요. 이런 구간에서 일봉상 기준으로. 근데 지금 아직도 조정이 안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좀 얘기를 했을 때
조정이 한번 와야 된다 이 얘기를 네. 계속 했거든요. 이제 최소한 이제 17,000 레벨링에서 17,500 레벨링까지 좀 조정 주고 다시 재상승하는 이 모멘텀을 조금 기약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 드렸는데 사실 그 시장 이슈도 그렇게 없어요. 냉정하게 오늘 뭐 이제 PPI 발표하고 뭐 CPI 발표하고 앞으로 실업률도 발표하고 이렇게 네. 있겠지만은 시장 영향이 갈 만한 요소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봐요. 근데 PPI 지수는 예상치랑 이전치를 크게 상회했는데도 이렇게 네. 시장을 조정 줄 만큼의 이슈는 아닌 건가요? 워낙 지표가 지금 시장에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중요하지가 않다. 지표가 그냥 지표라는 거다 내용이. 왜냐면은 지표라는 건 어쨌든 지금 연준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물가, 실업률, 고용 이거 반복은 하죠. 반복하는데 그래? 그럼 6월에 금리 내릴 거야 안 내릴 거야? 라고 했을 땐 지금은 아직 내린다는 게 굉장히 우세적이잖아요. 네. 엄청난 틀만 안 벗어나면 범주 밖에 대한 어떤 지표값이 만약에 막 물가가 갑작스럽게 막 1% 오르고 이러면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면은 시장이 놀래서 그때는 이제는 하락을 하겠죠. 아예.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시장에 대한 지표가 어떤 차트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굉장히 적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왜냐? 통화 정책에 대한 틀을 바꿀 만한 요소는 없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정책을 바꾸냐 안 바꾸냐죠. 정책을. 만약에 지금 6월에 하던 게 9월로 한번 밀려. 그럼 약조정 한번 주겠죠. 네. 7월, 8월로. 아 뭐야 하면서 실망을 하니까 그냥 단기 쇼크로. 그러면은 오히려 그때 좀 조정을 줄 수 있겠지만은 좀 약간에 대한 조정을 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유동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계속 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른다, 더 오른다. 언제까지? 5월까지는 일단 저는 그 얘기를 꺼냈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어쨌든 기회는 온다. 또 매수 타이밍 올 거다. 이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자. 근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네, 지난주 대비해갖고 아직 시장이 여기 이 구간에서 지난주 대비해갖고 그냥 맴돌고 있죠. 네, 한 번은 조정 줄 때까지 저는 기다리는 거를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호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저만큼 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런 재료들보다는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이쪽에 좀 더 포인트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올 것 같아요. 아, 아무런 그냥. 이슈 없이. 왜냐면은 제가 말하는 조정에 대한 정도 자체가 엄청 큰 조정이 아니에요. 그냥 약조정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정도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차트 좀 크게 한번 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하는 정도에 대한 조정은 잠시만요. 자, 화면 보이시죠? 최근 1년 동안 상승했던 추인데 여기서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간만. 엄청 적죠? 네. 내려가는 조정에 대한 양이.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쉬고 가는 조정에 대한 의미, 기술적 이제 분석에 대한 조정, 기술적 조정에 대한 의미만 좀 내포하고 있지 시장에 대한 영향 자체는 저 앞으로 나올 내용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아직까지도. 저도 수시로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조금 지금 신경 쓰이는 부분 하나는 잠깐 화면 내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을 그 금리 인하 포인트가 원래 6월에 이제 75%까지 쳤었는데 최근에 60%까지 좀 줄어들었어요. 60%까지. 이게 조금 이제 파월이라든가 말을 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좀 시기상조인 것 같다. 물가 좀만 더 체크해봐요. 조금만 하면은 또 이제 7월로 밀리겠죠. 그래서 이거 수시로 체크를 해야 돼요. 금리 모니터링을. 네. 그런 멘트가 나온다면은 오히려 시장 조정을 한 번은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희비해 보입니다. 희비해 보이고 자 이거 영래포 계속 체크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네, 영래포 잔액은 아직까지 여유감이 있다. 여유감이 있다는 건 뭐냐? 시장의 유동성이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
영래포 굉장히 간단. 영래포 잔액입니다. 이거 잔액. 영래포 잔액은 뭐예요? 연준에서 흡수하는 자금 기구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 또 이자를 줘요. 투자자들한테. 근데 그 잔액이 많다는 건 뭐예요? 시장에 있는 돈을 연준이 가져갔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긴축을 할 땐 영래포가 쌓이기 시작하죠. 왜냐? 투자처가 없으니까 연준한테 차라리 맡겨갖고 금리라도 받아내겠다 이런 심보였는데 이제는 이제 금리가 최상단에 있고 이제 긴축을 조금 이제 고점이니까 시장이 다시 풀리기 시작하면서 영래포 잔액이 빠지기 시작해요. 무슨 뜻이다? 예, 시장에 돈이 들어가고 있구나. 돈이 들어가고 있네. 이 뜻이에요. 예, 지금만 나오는 매크로 환경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은 영래포 잔액이 0이 될 때까지는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봐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남아있네? 남아있죠, 여러분들? 네. 네. 그러면 저 기간이랑 했을 때 BOJ의 통화 정책이랑도 기간이 조금 바뀌는 그 포인트가 좀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 다시 한 번만 질문 주시면 안 돼요? 이제 영래포 잔고가 좀 줄어들기 시작을 했을 때 네. 그때 BOJ의 입장에서도 통화 정책을 좀 바꿀 수 있는 타이밍이 어느 정도 맞물리게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BOJ가 빨리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니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건데 지금 영래포 잔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생각보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지금 어쨌든 미국이랑 일본이랑 비교를 먼저 우선순위를 해봐도 미국은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입장이고 이건 인상하는 입장인데 영래포에 대한 잔액은 사실 이제 일본하고 조금 정책상 비교로는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정책상은. 이건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기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하나의 기구, 연준의 기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뭔가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네. 네,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도 왜냐하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네. 네, 이렇게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를 풀어보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자세한 이슈들을 매일매일 좀 풀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저수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 나스닥을 확실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정확하게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나스닥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크루드 오일입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은 1.86%가량 올라가면서 강하게 빨간불을 또 켜주고 있습니다. 81.20달러를 지나가면서 8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1시경부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좀 가파르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일과 관련해서 이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과 관련한 첫 번째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보시면요. Oil prices underpinned by USA inventory data attacks Russian refine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미국 내 수요 강세 그리고 원유 및 휘발유 재고 감소 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인 완성 자동차 휘발유의 공급량은 올해 처음으로 하루 3만 배럴 증가하면서 900만 배럴을 넘어서며 상승 요인이 되졌고요. 이외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하면서 최대 정유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계속 조금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일 수 있는 발언이 나오는 등 조금은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가가 지금 80달러를 다시 뛰어넘은 만큼 계속해서 상승세를 또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오일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지금 이 오일과 관련해서는 완성 자동차의 휘발유 공급량이 좀 증가하면서 수요가 좀 증가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좀 여름까지는 이 완성차 수요량이 조금 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도 되나요? 조금
제가 사실 이제 유가에 대한 전체 수요적인 부분하고 공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어떤 순위를 우선순위를 두냐면은 네. 저는 사실 이제 공급적인 부분에서 좀 음. 우선순위를 둬요. 음. 사실 이제 어떤 수요에 대한 부분 자체는 딱 리미티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되더라도 근데 공급을 하는 주체가 이제 미국이랑 이제 오펙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지금은 오펙에 가깝죠. 어. 미국은 좀 지지치는 분위기잖아요. 음. 이제 유가 관련해 갖고. 근데 오펙이 이제 감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2분기부터. 이게 시장 반응이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레인지를 이제 85달러에서 70달러 앞으로 이런 레인지 자체가 계속 이루어질 거다. 어떤 이벤트가 없는 이상, 쇼크가 없는 이상 이 레인지가 이루어질 거다 하고 평가하는 구간 내에 정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증시 이러면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야 라는 어떤 근거라든가 논거가 있지만은 네. 유가 관련해 갖고는 어떠한 이슈가 없네. 단순히 감산을 이제 이 3분기부터는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 이 하나만으로도 그냥 레인지가 이제 85에서 70 사이 딱 이 구성만으로 앞으로 시장이 맴돌 것이다 라고 그냥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유가는 어떤 트레이딩을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단기예요. 이거는 앞으로도 그냥 계속 단기만 하는 거예요. 단기만. 그러면 60분봉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앞으로 이제 장이 엄청나게 이제 강세 약세에 대한 이 존을 보기보다는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RSI가 60분봉상 70 돌파가 들어가게 된다면 고점 가능성이 시사가 된다. 이 부분만 평가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또 올라와 있죠. 여기 보시면. 그죠? 올라와 있죠. 오늘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도. 네? 왜냐? 어떤 강한 추세가 있는 장이 아니에요. 지금 유가가. 환경이. 매도를 조금 집중을 준비를 해도 괜찮겠네? 라고 평가하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굉장히 간단하죠. 시황이 없으니까 그래요. 시황이 없으니까. 시황이 없으면은 추세가 강하게 어느 한 방향성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급적인 측면만 좀 고려를 하되 수요적인 거는 분석이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계속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딱 근데 공급만 보면은 시장 제일 많이 영향 가는 게 공급인데 공급은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오펙만 보면 되니까. 네. 얘네 감산하냐 안 하냐. 그죠? 이 부분만 판단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85에서 70 레인지 앞으로 구성이 될 거다. 올해 그 안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이제 단순히 단기 트레이딩에만 집중을 좀 하자. 만약에 이제 유가에 대한 조금 오버나잇 포지션을 좀 갖고 싶다면은 스윙 정도만 구축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딱 스윙 정도만. 중장기에 대한 모멘텀은 유가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굉장히 나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오일과 관련해서는 일단 수요보다는 공급적인 측면에 조금 더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면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꼭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수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일의 방향성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매도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급하게 빼시는 것 같았는데 매도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 뭐였을까요? 일단은 최근 60분봉상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박스피, 레인지에 대한 추이 자체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지금도 뭐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RSI 아까 70 넘었으니까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언제부터 보냐라고 판단했을 땐 그다음 이제 T 차트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채널링이 어느 정도 딱 구축이 되죠. 채널링이 구축이 됩니다. 자 레인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매도 선상으로 한 번 더 기회가 올 거다라고 평가가 되는 건 80.5달러 이탈이 드러나야 됩니다. 80.5달러. 이해하시겠죠? 이거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올 때까지. 자, 지금 보시면은 일목균형표에서 구름 타고 그냥 올라가죠. 예, 추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은 어긋나요, 여러분들. 어긋나고 뚫려요. 그럼 80.5부터 그때부터 대응 들어가는 거예요. 80.50 이탈 때부터요. 이탈 때부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구조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한번 다른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사면은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조금 무서워요. 무섭죠? 네. 예, 같은 거예요. 오늘 추세 다 나왔잖아. 예. 여기서 또 매수로 따라 붙는다? 아, 근데 여기서 매도로 본다? 매도는 또 이제 판단력을 보기에는 어떤 체크리스트가 좀 들어가야 돼요. 한번 두들겨야 된다. 확인을. 이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80.50에 대한 이탈이 필요하다. 확인이. 예, 이 부분만 좀 체크하고 그때부터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추세 다 나왔잖아요. 오늘장. 예. 아마 여기서 레인지 좀 새벽에 많이 굴릴 거예요. 박스 레인지. 밤 12시 넘어서까지 지금 23시 31분인데 여기서 좀 노니까 아마 시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근데 80.50 이탈 나온 다음에 매도 부분을 조금 포커스 잡는 게 오히려 지금 이제 새벽장이죠. 새벽장에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일과 관련해서 전략까지 챙겨봤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매일매일 정확한 자리값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서둘러서 하단의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켜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사 0081번으로 맞선인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골드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골드입니다. 오늘 골드는 0.61%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167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좀 출렁거림을 보여주면서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채금리가 2%가량 급등하면서 4.278%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골드는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골드와 관련해서 최근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뉴스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old rebounds on dollar, retreat as fast in cutting r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PPI가 발표되기 전의 기사였기 때문에 간밤에 골드가 반등했다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연방준비제도가 여전히 금리 인하 기대감에 달러가 밀리면서 금리 반등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10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던 금 가격이 이날 하루 만에 다시금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 가격을 끌어올린 것인데 파파베콘 RJO 선물선임 시장 전략가는 금 강세론자들에게 현 상황은 윈윈이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금 가격은 급등할 것이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금 가격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2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높은 인플레이션도 금의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PPI도 발표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골드는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스터님, 지금 골드는 오늘은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기사에 따르면은 금리가 올라도 그리고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금 강세론자들에게는 금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그 골드가 올라갈 수 있는 정확한 근거는 뭘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달러 인덱스에 대한 변화로 좀 추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왜냐면 전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네. 예, 제가 제일 예상 안 되는 게 금이에요. 아. 금 가격이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그러니까 분석할 근거가 굉장히 떨어져요. 원래 예전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달러 화폐량 가지고 좀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사실 이제 그 심리에 대한 부분이 좀 심리 투자처가 굉장히 쏠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근데 어떠한 근거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다 이거예요. 원래 자료화할 수 있는. 원래 상대적인 비교 이제
상품이 굉장히 필요한 게 금인데 네. 예를 들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물 국채랑 국채, 10년 국채, 엔화, 금 이렇게 같이 봤거든요. 움직임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 상품에 대한 부분은 완전한 안전자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럼 뭐랑 반대로 움직이냐라고 판단했을 때 위험자산인 달러랑 굉장히 상반된 모습을 굉장히 보였었거든요. 근데 엔화 보면은 엔화 따로 움직이죠. 네. 왜냐하면 통화정책 이상한 혼자 마이웨이로 가잖아요. BOJ가. 그렇기 때문에 따로 움직이죠. 10년물 국채? 국채도 따로 움직여. 미국도 마이웨이로 가거든. 왜냐하면 이제 팬데믹이 발생한 다음에 이제 채권을 가지고 달러 화폐량이라든가 엔화에 대한 화폐량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엔화든 10년물 국채든. 그럼 비교 대상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달러 단순히 하나 있는데 달러만 갖고 설명이 안 돼요. 지금 금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석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라 이거예요. 그럼 저는 좀 이런 부분은 지향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지향하지 않아요. 네. 예전에 그리고 기억나는 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런 얘기 있었는데 달러는 안전자산 아닌가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네. 네, 여러분 달러는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위험자산이에요, 여러분들. 통화라는 것 자체가 다 위험자산이에요. 안전자산에 대한 조건은 뭐예요, 여러분들? 발행이 제한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야 돼요, 무조건. 공급이 제한적이다라는 평가를. 근데 엔화는 왜 안전자산으로 일전에 취급을 했을까요? 외인에 대한 영향을 안 받잖아요. 국채를 매입하는 게 대부분 연기금이다. 일본 자국 내에 있기 때문에 외인 영향 안 받기 때문에 안전자산 취급을 상품을 받는다라고 평가를 했었었고. 근데 달러는요, 계속 찍어내잖아요. 네. 그러면 안전자산에 대한 성격을 지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골드 관련해서는 제가 노란톡에서 제가 또 따로 분석을 좀 해볼게요. 제가 여기 이 생방에서는요, 저는 아는 척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한 부분은 제가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상입니다. 네, 나는 오늘 골드를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리값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도 곧 끝날 시간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들어오셔야지 전략과 방향성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적인 분석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시고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해왕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링크 꼭 누르고 들어오셔서 목요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수요일 그리고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도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이슈 브리핑 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전략과 그리고 이슈 풀이도 담아봤는데요. 아쉽지만 목요일 우리 해왕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마선이가 좀 더 끌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방송 끝나기 1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요. 마선이께서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고 정확하게 상승할 때 그때 정확한 수익을 좀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빨리 들어오셔서 그 시점을 노란톡방에서 바로바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바로 또 오늘의 핵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5월까지는 꾸준히 상승하겠지만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에 큰 이슈 없이도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봐주셨고요. 17,000에서 17,500포인트 레벨까지 눌렸을 때 마음 편히 대응하자라고 담아봤습니다. 다음으로 크루드오일입니다. RSI 60분 봉상 $70를 돌파하는지를 확인을 하고 매매하고 위험하게 매수로 따라붙지 말고 $80.50 이탈 확인 후 매도
매도하는 대응 전략 챙겨봤고요. 마지막으로 골드는 미국의 10년물 국제금리와 엔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커플링하던 시기가 끝나서 금 가격이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망하자라고 담아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액이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